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인공지능의 기초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1강은 모두 잘 봤죠? 예, 저 참고 자료라고 그랬는데 이 클래스의 참고 자료가 아니라 수업 자료실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저 교환 말고 우리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 그러니까 인공지능 1 샘플이라고 된 PDF 파일 다운로드 받았습니까? 예, 그걸 꼭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과 상관도 없고 학업 상담도 아닌 부적절한 개변 질문에 일일이 답할 수 없으니 이해 바랍니다. 질문 보낸 학생은 무슨 질문인지 이해할 거예요. 이해할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질문은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해주기 바라고요. 개별 학업 상담도 해주기 바랍니다만 아무 상관없는 내용은 좀 피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하다 말한 인공지능의 기반 학문,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의 현재 수준, 뭐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기반 학문 계속해서 이번에 경제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은 우리들이 아는 바대로 결국 인간의 혹은 사회의 정부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대부분 여기서 보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이익이 미래에 주어진 상황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저급하게 하면은요, 돈 많이 벌는 방법은 무언가, 개인이 돈 많이 버는 방법은 뭔가, 뭐 그 회사가 돈 많이 번 건 방법은 뭔가, 지금 당장은 이익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경제학이라는 게 좀 더 교급스럽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굴리잖아요. 돈을 운용할 때의 이익, 그러니까 그 행위의 효용성이 얼마나 최대가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최대가 되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 이분이 국부론을 썼다고 유명하죠.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이 안녕을 최대화하려는 개별 에이전트로 이루어진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차관을 이용해서 경제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못 영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좀 됐어요, 말이. 예, 이 책이 참 번역을 좀 잘 못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여간 그 개별 에이전트라고 표현하는 게 인간의 여기서 경제학이니까 경제적 행위죠. 그렇죠? 경제적 행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자신의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건가, 이런 내용인데 이런 개념들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의 효용성을 어떻게 하면 최대할 건가,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선호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신이 선호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 이익 혹은 뭐 효용성이 최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데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도 다뤘어요. 그 레옹 발라스라는 사람이. 예. 이게 바로 그 인공지능에도 이런 개념들이 이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정 이론은요, 확률과 효용 이론을 결합해서 불확실성하에서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결정 행동이 그 어떻게 나오는지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득이 날 확률이 뭐 70%, 손해를 볼 확률이 30%, 이런 식의 내용 얘기입니다. 그런 그 확률적 서술이 의사 결정을 위한 공식적이고 완전한 툴을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거시경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정이론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인공지능도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경제학에서 시사점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경제에서는 상황이 게임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죠. 요즘 주식 투자가 영끌이란 말로 해서 인기인데, 인기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활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사람들이 많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체가 하나의 그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이기면은 뭐 돈을 벌고 게임에서 지면은 손해 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에이전트가 무작위한 정책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에 시사하는 점이 많죠. 예, 좀 랜덤 포인트가 있어야 돼. 랜덤하게 정책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익이 즉시 주어지는 것이라 미래에 주어질 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좀 유식한 말로 마코프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일이 이렇게 발생해 나가죠. 처음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나갈 때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은 결정론적인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다 나와 있어서 뭐가 어떻게 딱 되나 결정이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률에 의존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확률 의존한다는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도 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우리 공부할 기회가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웨이팅 팩터라는 개념, 뭐 가중치라는 개념 할 텐데 이게 바로 다 확률 개념이에요. 나중에 우리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코프 과정은 어떤 상태가 일정 간격으로 변하고 다음 상태는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여 하며 확률적이라는 병의 상태 변화를 뜻합니다. 이게 마코프 과정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만 다음 상태가 결정되고 현재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완전히 고려할 필요 없고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미래도 확률에 의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경영학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래서 이게 경제학과 경영은 이제 회사가 미래의 이익을 어떻게 낼 건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걸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뭐 기본 개념은 거의 일치하죠. 그 다음에 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복잡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잡성은 좀 케이오틱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이런 개념들을 많이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결정을 계산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에 충분히 좋은 결정을 내리는 모형이 실제 인간 행동을 더 잘 서술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완벽을 기해서 최고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충분히 좋기만 해도 인간 행동에 잘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그쵸? 인공지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중에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뭘 어떻게 해야 되냐가 100%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확률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시사점, 사람을 흉내낸다는 점에서 경제학, 경영학의 인공지능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과학인데요. 이게 의학 중에서도 뇌를
그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과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인공지능 결국 인간을 지능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일종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가예요. 그래서 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를 보니까 뇌는 신경세포,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그림을 보면은요, 요게 뇌의 그 좀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뇌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단위거든요. 그래서 요게 뉴런이에요, 뉴런이고,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소마라는 게 있고 핵이 있고 소마가 있고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 게 수상돌기 그 다음에 다른 그 뉴런하고 연결이 되는 거를 우리가 시냅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화가 아주 좀 복잡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물 시간에 그 뭐 나트륨, 칼륨 펌프 뭐해서 그 저 전기 신호로 신경 전파되는 거 공부했나요? 예, 그런 식으로 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이 10개에서 많으면 10만 개의 다른 뉴런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런이 다른 거와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으면 머리가 좋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뇌 활동을, 장기적으로는 뉴런의 연결관계 변화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앞 슬라이드에 봤듯이 그 인간 세포들 특히 그 뇌세포를 어떻게 관찰하냐는 그 기술의 발전을 어, 발전에 상당히 그 힘입은 바가 많습니다. 특히 그 MRI 같은 경우 그걸 이용을 해서 많이 관찰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입출력이 되고 뇌가 어느 부분이 어느 기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아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인식한다 의식이라는 게 있다더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깊게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기계로 치면은 그 부팅이 돼서 그 우정 체계가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 있죠. 예, 그 과정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그래서 컴퓨터하고도 이렇게 많이 비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뭐 개인용 컴퓨터, 인간의 뇌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CPU가 4개 정도, 우리 이제 쿼드 쓴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트랜지스터가 10의 구승계, 뭐 그 억개, 10억 개, 뭐 이 정도 된다는 내용이죠. 예. 슈퍼컴퓨터는 뭐 이게 그 CPU가 뭐 10,000개 정도, 10,000개 단위 오다.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가 10의 12승계, 뭐 조 단위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기 시간 이게 한번 계산하는 시간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CPS 언클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략 그 나노세컨 단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가 헤르츠 단위이면은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연산 시간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이제 뉴런이 10의 11승계, 그쵸? 시냅스가 10의 이게 몇 승인가요? 14승인가요? 예, 이 정도 되고,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초당 연산수라든가, 초당 기억 갱신이라든가, 이게 아직도 인간이 월등하죠? 예. 하지만 인간의 그 이런 기능은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더 좋아지진 않잖아요. 컴퓨터의 성능은 어때요? 계속 좋아질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초인간적 수준이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때는 싱귤레리티 특이점에 도착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은
우리 컴퓨터로 뇌 수준의 지능을 달성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 특이점은 아직은 먼 훗날 SF 소설상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심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주변 상황, 소위 말해서 정보를 얻어들고 정보를 입력받아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인공지능 내가 얘기한 그 부분이죠. 예,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사람 연구는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되겠습니다. 그렇죠? 딱 제3자를 연구하면은요, 이게 뭡니까? 인권 침해 소지가 있게 돼서 이 초창기에는 자기 자신 좀 심한 사람은 자기 자식들 아이들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동물에게는 이런 그 권한 이런 거 별 챙기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갖다 놓고 그, 우리 아직은 같이 마음대로 해보하고 전기 꽂아서 자극도 줘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인간은 아직 그렇게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지능 차이, 뭐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성공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뇌를 하나의 정보 처리 장치로 보는 인지 심리학 연구를 특히 케네스 크레이버라는 사람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식 기반 에이전트는 세 가지 핵심 단거를 명시했습니다. 자극이 내부 표현으로 번역이 된다. 그러니까 내부의 그 정보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 표현, 그 정보를 인지공룡이 조작해서 새로운 내부 표현을 도출해낸다 이거죠. 그래서 인식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표면이 다시 번역되어 다시 행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판단한 다음에 인식해야 되겠죠. 정보를 입력받고 인식하고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지 모형화 모델로 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컴퓨터 모형화 발전돼 컴퓨터의 발전화됐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생각해내는 컴퓨터와 그 소위 말해서 아날로지를 비교해서 비유를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인지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지 이론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이어야 된다. 뭐 인지 이론은 상생한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서술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서술을 이용해서 일부 인지 기능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어, 그 인공지능에 이런 개념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컴퓨터 과학 말 그대로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정보 처리를 정확하게 잘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지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고 하나는 인공물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 인공물에 해당되는 게 바로 컴퓨터가 되는 거고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컴퓨터 반도체 칩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것이 이제 무어의 법칙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깨졌죠, 사실. 예, 그리고 더 빨라진다면은 그 CPU의 클럭 수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더 올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가 실리콘인데 그 클럭을 올리면 올릴수록 어, 엄청난 발열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소모도 또 많아지고 그래서 이 가정용 컴퓨터에 쓰는 CPU에 순행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분 순행을 좀 쓰고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다 공랭식이거든요. 그래서 공랭식은 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방향의 그
CPU 하나 덩어리에 코어라고 해서 CPU 개수를 늘리는 거죠. 듀오가 나왔다가 쿼드가 지금 4개가 되고 지금 6개, 8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누가 비유를 해놨네요. 에, 그, 노예의 숫자가, 부려먹는 노예의 숫자가, 어, i3, i5, i7 뭐 이렇게 되면서 그 2배씩 노예의 숫자가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노예가 많으면 일 처리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만 그 인간의 그 성능 지능을 능가하는 것이 오지 않겠느냐. 그게 특이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이점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은 그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운영 체계를 계속 발전시켰잖아요. 그래서 운영 체계를 잘 뜯어보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초창기의 인공지능 그 발달 그 개념하고도 상당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발달에 그 서로 서로 영향을 많이 줘서 그쵸? 영향을 많이 줘서 서로 서로 발전에 끌고 당겼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히 그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 인공지능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이론, 우리 컨트롤이죠. 그쵸? 역시 우리 학교는 지금 없는데요. 여러분들 다른 대학교 학과 그러면 그 자동 제어학과, 뭐 자동 제어 공학과라든가 제어 계측학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어떻게 이제 기계적인 컨트롤을 할 건가? 아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로봇이죠. 네, 근데 로봇의 그 발달할 때도 로봇을 어떻게 이용하냐 이런 거 할 때도 인공지능 개념하고도 많이 땡겨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이버네틱스라는 책도 상당히 그 인공적 기능 기기의 가능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게 책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제어 이론, 특히 확률론적 최적 제어라고 부분은요,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에 서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로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학입니다. 이게 인공지능과 언어학이 또 뭔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공지능 기본이 처음에 뭐예요? 인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소리를 그 뭐 음악으로도 인식할 수 있지만 인간의 자연어를 어, 컴퓨터가 인식하고 알아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언어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개념의 언어학과 인공지능이 거의 동시에 탄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둘이 서로 교차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자연어 처리 분야는 사실 언어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려면 문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화제, 그리고 문맥,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문맥 하에서 어떤 주제로 그 해석돼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치면은 뭡니까? 동음이의어가 있죠. 동음이어가 뭐예요?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녀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우리 국어 시간에 공부했나요? 내 말은 말을 잘 들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이냐 논물이냐. 그렇죠? 밤에 밤 까먹자 라든가 뭐 배에 앉아 배 깎아 먹자 뭐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다 이게 동음이의어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
밤이다 그러면은 하나는 나이트고 하나는 너트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제대로 된 기기 번역도 되고 그 거기에 대응된 내용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그 학문들을 어, 쭉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학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 자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그 학문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그리고 어떤 학문에서 얻은 학문적 성과가 만약에 뛰어난 것이 있다 그러면 갖다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도 어느 정도 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인접 학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의 인공지능의 역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근데 슬라이드 몇 개 안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준비된 슬라이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게 태동기라고 부르는데요. 인공지능이란 말은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계산 기계라는 개념을 도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맥컬럭과 피츠의 인공뉴런 모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런이 켜져 있거나 꺼져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가 스위치가 하나씩 켜져 있냐 꺼져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리 계산 할 수 있는 거가 지금 우리 말하자면 컴퓨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상상력인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학습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그저 우리 대면 강의를 하면은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 얘기가 굉장히 좀 많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여기 이런 시간에서는 앨런 튜링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좀 부적절합니다. 얘가 할 거리가 얘기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죠. 기타 튜링 머신, 튜링 기계, 기계학습, 뭐 유전 알고리즘, 과거학습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하는 이런 기계 장치를 하고 현대적인 그 인공지능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도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다 도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수학자라는 점에서 참 대단한 그런 거고 1956년에 이제 어떤 존 메카시라는 사람을 이 인공지능의 그 연구를 시작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트머트 컬리지 지금의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여름방학에 그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인공지능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공지능이 개별적인 어떤 독립된 연구 분야가 돼야 되냐 그 다트머시 워크샵 제언서에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흥미로운 게 사무엘 체커라는 사람이 사무엘 아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체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체커는 여러분들 저 한번 그 체커 게임이라고 쳐보면은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 가지고 이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체커가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오직 시킨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프로그램이 학습 능력을 가져서 결국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세미얼보다도 더 잘하게 되었다더라. 그 학습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유명해진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58년에 아까 말한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리스프라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이게 한 30년 동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나도 이게 예, 들었는데 이게 좀
계산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그런 언어이긴 해요. 리스프 컴파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배울 필요가 없어졌죠. 옛날 얼마 전까지도 인공지능 하면 얼마 전이 아닙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리스프 인공지능 한다고 리스프를 배웠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컴퓨터를 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컴퓨터가 귀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컴퓨터 사용료를 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에, 지금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슈퍼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슈퍼컴퓨터의 관리자가 내 사촌형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촌형 백으로 공짜로 좀 썼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CPU 시간 1초에 그때 당시 1988년, 89년쯤에 1초에 10,000원 정도 돈을 냈어요. 그 지금 돈으로 하면 막 10만 원이 넘습니다. 환율 계산해보면. 1초에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은 뭐 꽤 돌리거든요. 그래서 연구비 받은 거 대부분을 컴퓨터 사용하는데 다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독점을 못 하게 되니까 아예 컴퓨터를 시간을 쉐어링해서 시분할을 해서 짬짬이 쓰자 이거죠. 그쵸? 시분할 개념을 창안한 사람입니다. 자기 인공지능 돌리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념 최초의 시스템은 어드바이스 테이커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 민스키라는 사람인데요. 민스키는 일단 작동을 해봐서 그 반논리적인 전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반논리라고 해도 논리를 초월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계산해서 작동해 보니까 다르게 나왔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제한된 문제들을 풀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한된 그 영역, 문제풀이 영역을 미시세계라고 또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뭐 미분적분, 적분 문제를 하든가 IQ 테스트에 나온 기하도형 문제라든가 스튜던트 프로그램에서 뭐 문제들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저 보니까 2차 방정식 문제인데 폼이 받고자 하는 고객의 수가 그가 돌린 광고지 개수의 20%의 제곱의 2배이고 그 광고지가 45개면 톰이 받은 고객의 수는 얼마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45에 0.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제곱하고 또 2배를 해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안정성과 병렬성이라는 개념 이게 위노그레드와 코온이라는 사람이 또 도입을 했습니다. 병렬 처리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처음에 아주 유망해 보였는데 이게 1966년서부터 73년에 아주 쓰라린 패배를 맛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진 문제들을 하니까 아주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초창기의 기계번역 연구 이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 언어를 이제 번역하려고 했던 건데 일반적인 과학 논문의 기계 번역은 불가능하다. 조만간 가능하라는 비전도 없다 하고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기계 번역이 모든 자금을 다 끊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자신들의 연구 주제 언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너무 어려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초창기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한 단계 한 단계 해답이 나올 때까지 이게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답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처리하는데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더라.
이러면 사실상 못 푸는 거죠, 그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두 대학교만 남기고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연구 지원을 중단했다 그래요. 인공지능에 뭐라 그럽니까? 암흑기가 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생성하는 데 쓰인 기본 구조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도 뭐 지능적 행동을 생성할 수 있는 기본 구조들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할게요. 하여간 자금 지원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인식이 인공지능은 잘 안 되는 거야. 그저 구름 잡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활발하게 그 연구가 되어져 있지는 않고요. 그 명맥만 유지가 됐다고 봐야죠. 특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인공지능 한다 그러면 돈을 연구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학 하는 사람들은 연구비가 없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연구비를 거의 못 따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 아주 그 제한된 영역에서 아주 크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덴드랄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화학식을 갖다 놓고 그 여러 가지 가능한 그 화학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거의 푸는 게 불가능했는데요. 그 분석화학하는 사람들의 자문을 얻어서 바꿔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상당 부분 이미 미리 알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식 집중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그 불가능한 부분을 아예 잘라버리고 가능한 부분만 하자. 그죠? 원리를 좀 도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의학 분야에서 마이신이라는 MICI 마이신이라는 분야에서 또 이게 또 유명한 그 부분적인 성공입니다. 이게 우리 그 대부분 어, 엑스레이, CT, 그 MRI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할 때 초창기엔 대부분 뭡니까? 엑스레이죠. 그래서 이걸 그 어떻게 판독해서 병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일반적인 무슨 뭐 이론 모형 그 덴드랄 같이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의 그 방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규칙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또 규칙이 있으니까 또 불확실성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성공적이었지만 100% 완벽한 그 진단은 아니라 상당히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그 분야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의사, 그러니까 젊은 의사 수준 정도는 됐다고 그래요. 예, 요즘은 이제 상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왓슨이 유명하죠. 예, 이게 1979년도의 상황입니다. 예, 다음으로 산업으로 성장한 인공지능인데요. 이게 1980년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전문가 시스템 아론이 DEC라는 회사에서 이 소위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주문 받아서 그걸 조종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그래요. 무슨 컴퓨터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 필요한 부품들을 조달을 하고 그 부품들이 재고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언제 주문을 해야 되고 뭐가 인기가 있으니까 뭐가 팔리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도 많고 전문적인 종류도 다양하고 전문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그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하는데 저 우리 말하자면 뭡니까 조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문가 시스템으로 그걸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문가 시스템, 뭐 그 다음에 시각 시스템, 로봇, 그런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아주 그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 그리고 거기에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또 하드웨어,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잘 나갈 것으로 보다가 이게 좀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 뛰어들었다가 이게 원하는 성 기능이 안 나왔죠. 예, 그렇죠.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는데 이게 그 장밋빛 미래만을 너무 그, 과시하고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라졌죠, 많이.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의 겨울 암흑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경우에는요, 이게 인공신경망의 귀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신공명은 우리 나중에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 그 컴퓨터를 계산하는 그 모형을 그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 있죠. 뉴런이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한다. 그래서 신경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그 백점파라고 해서 백프로파게이션 학습 알고리즘도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 세심하게 모형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이것이 이런 것이 현대 인공지능, 소위 말해서 그 딥러닝의 그 성공에 뭐 현대 보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이죠. 그 성공에 그 기여를 하는 부분이고, 이게 현대 되게 인공지능에 기여를 하는 거고, 중점적으로 이 신경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우리 학기내 뒷부분에 신경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백점파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적으로 된 그 신경망 구조, 알고리즘 작성, 수학적 성격의 이해, 이런 게 돼 있고요. 실제 뉴런 및 뉴런들의 조화와 실험적 속성도를 세심하게 모형화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인공지능과 인지과학이 분리가 돼서 그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뭐예요? 효과적인 인공지능, 신경망 구조, 알고리즘 작성,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인지과학은 뉴런들의 조화, 실험적 속성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마코프 얘기했죠. 확률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그 다음 넘어갈 때 그 확률적인 개념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닉 마코프 모형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공신경망에서 사용되는 그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용돼서 음성인식 플러스 우리 필기체죠. 사람이 손글씨 인식,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기계번역.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알파고 아니라 파파고라고 그러죠. 파파고라든가 뭐 구글 번역, 이런 부분들이 이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급용에 적용할 수 있는 유명한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런 능력이 있다,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자료 발굴, 데이터 마이닝이 돼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또 어떻게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써먹을 건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도 사실 그 인공지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공학이 있어야 되죠. 움직이려고 그러면 로봇 공학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그러면 컴퓨터 시각, 뭐 표현 이런 부분들, 그 복잡성들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이건 좀 표현이 좀 그래요.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하던데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간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얘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에이전트가 등장을 한 것이 1995년이에요. 그래서 무슨 봇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웹봇이라든가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저 검색 시스템, 컴퓨터 통신에서 웹봇 얘기를 좀 했는데, 예, 그쵸? 그 검색 시스템에서 웹봇이라고 하는 그 가상 로보트가 소프트웨어 로보트가 돌아다니면서 각 웹사이트들의 주소 플러스 그 저 그 웹사이트 자체 제작할 때 우리가 이 웹사이트가 뭘 다루고 있다는 키워드가 제시하거든요. 키워드들을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적절한 그 검색에 대응되는 웹사이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이것들이 이제 지능형 에이전트의 한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거대한 자료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건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1억 개에 이루어진 이름 없는 훈련 자료, 그 다음에 그 평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우리 딥러닝 할 때 이런 녀석들 하고, 그 다음에 100만 단어하고 비교해봐라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좋겠냐, 결과가 좋겠냐. 당연히 1억이죠. 그래서 거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가? 예, 그것도 상당히 합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벌써 이게 좀 많이 됐네요. 슬라이드가 좀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 지난번에도 너무 길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 강의 상황은 그런데요. 예, 하여간 저 준비해 놓은 거는 슬라이드는 마무리 짓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현재의 인공지능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거죠. 일일이 이 하나하나만 해도 1시간 이상씩 그 얘기할 거리입니다. 뭐 우리 로봇 차량, 무인 자동차, 자동주행 자동차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음성 인식해서 아이폰의 뭐 시리라든가 뭐 좀 핸드폰 다 기능 있죠. 그 영화 허브에서도 다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이죠. 그 다음에 자율적 계획 및 일정 수립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사에서 그 우주선을 그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주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켜놓으면은 예? 켜놓으면은 전력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빈 공간을 날아갈 때는 우주선을 꺼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정 수립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인공지능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플레이죠. 그래서 뭐 체스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바둑의 알파고 얘기는 우리 그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팸 있죠. 우리 이메일 뭐 문자 메시지 스팸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가르쳐 주죠. 이거는 스팸이다라고 가르쳐 주면은 어느 순간에 스팸이 싹 끊깁니다. 그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군사 작전할 때의 병참도 역시 인공지능을 사용했고요. 로봇공학 말도 못, 그 당연하고 기계 번역도 아까 우리 설명했죠. 다 인공지능 할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이미 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기계 번역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 영어에서 한국어는 아직도 잘 안 돼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 한국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아직 낮아서 그래요. 저는 일본어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본어 교수님들 얘기가 일본어, 영어는
거의 뭐 그 90% 완벽하다고 평을 한다고 그럽니다. 대단하다고. 예, 다시 또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얘기는 했고요. 의료 보건 분야에서도 굉장히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농업 분야에서도 우리 뭐 농장 관리서부터 종자 계량, 뭐 이런 데이터 보안, 천문학, 운송 시스템, 금융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교육산업, 뭐 이런 데서도 다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벌써 관심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 3D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벌써 만들어내고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CG 작업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다 그렸는데, 요즘은 시작과 끝을 어느 정도 사람이 해주면은 그 중간은 어, 인공지능이 메꾸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능은 사물을 인식한다. 그래서 뭐 그걸 강조를 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특이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이점은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돼서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한 시점을 특이점에 도달했다라고 보죠. 이걸 요즘 보니까 이거 상관없는데 뻑하면 그냥 특이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쓰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최고점,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어선 단계를 표현할 때 아무 분야에서나 이제 특이점을 갖다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특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는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인간의 그 멸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근데 솔직히 아직은 특이점 도달 먼 훗날의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류 멸망 디스토피아 쪽으로 사람의 그 상상력을 자극해서 뭐 터미네이터 영화 시리즈라든가 그 미국 드라마 배틀스타 갈락티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특이점에 도달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 멸망에 가까운 디스토피아가 왔다는 걸 영합니다. 그리고 그 특이점이 왔다는 거는요, 굉장히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자율성이라는 측면이 그 인간을 뛰어넘고 굉장히 강한 자율성이 부여가 돼서 그 자기 멋대로 인간의 통제를 벌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를 표현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다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수동적으로 인간이 시킨 일을 제한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것 우리들이 말하는 건 대부분 약한 인공지능이죠. 여기 그 모 신문사에서 한 그 특이점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 슬라이드를 잘 보기 바랍니다. 이쪽이 이제 그 무의 법칙이 되고, 그 무의 법칙에서 그 알파고 얘기도 나오죠. 자율적 대상차도 나오고, 그 번역하면 어느 때는 특이점이 도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어, 여러 가지 우리 뛰어난 그 지성
그 석학들의 우려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려가 포함된 게 지금 뭐 아까 말한 그 디스토피아를 그린 어,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죠. 예,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 본 교재도 아직 안 들어갔죠? 예, 학습 자료실에 있는 그 샘플 PDF 잘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소개 좀 하고요.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뭐 고양이 개 문제라든가 구분 문제라든가 뭐 알파고에 대한 이런 얘기 흥미로운 얘기들을 좀 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요 우리 참고자로 준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의 그 일장이 끝났거든요. 그걸 읽어보고 지능형 에이전트라는 게 뭔가 그죠? 그 일장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분량 작성해서 이 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화 다들 봤어요? 리포트 냈으니까 영화들 다들 봤겠죠? 예, 여러분들의 아직 다 리포트 읽어보지 못했는데 재밌게 봤으리라고 믿는데 여러분들 취향이 혹시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